네,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다시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팀 아메리카,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은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도 굉장히 궁금한 문제고요. 이전 임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트럼프 2.0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력해진 트럼프 2.0이라고 하잖아요. 대외 정책이 더 강경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한번 겪어봤으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할까요? 이에 따른 글로벌 교역 구조의 재편 가능성도 여쭤보겠습니다.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완전히 재편이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바이든식 외교 전략이 있고 트럼프식 외교 전략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그리고 공화당과 함께 정책 공약을 만들 때도 계속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식 그런 외교 정책 때문에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외교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첫 번째, 러우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러우 전쟁을 멈추면 어떤 일이 있을까?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까요? 나토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에서 빠지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전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크라이나에 전비 지원을 하는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이 있으니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이내믹하게 보시면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서 전비 지원을 안 하면 누가 봐도 미국이 나토의 마청인데 마청이 빠지면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잠깐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까요? 국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네. 그 국회의원이 한 5명 오셔요. 그러면 축사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위 바쁘다는 핑계로 쭉 나가세요. 그다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쭉 나가시면 그 5명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때문에 참석한 나머지 사람들이 한 30명이 빠져요. 같이 나가겠네요. 같이 나가요. 네. 같이 나가는데 왜 그분들은 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 3줄이 다 빠져요. 그러면 그 세미나가 망가집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빠진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러피언 국가들이 미국이 빠져? 그러면 전비 지원을 내가 해도 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빠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빠져서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교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전비를 지원하면 미국과 등지는 선택이 될 수 있겠네? 하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쨌든 전쟁은 항상 테이블에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제안을 하겠죠. 어떻게 제안?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제안하겠죠. 러시아가 유리하게 제안해 줄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가 원했던 게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땅을 상당 부분 그렇죠 내어주다시피 하면서 전쟁을 종식시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전쟁이 종식되면 그다음 외교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갈까?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의 동생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다시피 했죠.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이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다음 뭐를 취하려 할까요? 북극 항로예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북극이 그냥 빙하였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항로가 생겼어요. 그 북극 항로를 그 비즈니스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걸 함께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땅을 내어주다시피 하면서 북극 항로 사업은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한국에게 조선업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일부 그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우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임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 공언을 한 만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거 어떻게 멈추는지가 궁금한 그런 사인이었는데 굉장히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수혜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세부 내용을 잘 따져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경익남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가야겠습니다. 네. 또 미국 통화 재정 정책 얘기해봐야죠. 트럼프 2기에서 또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법인세 내리고 또 관세 때리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트럼프 2기에서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외교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다 맞물립니다. 결과적으로 뭐 캐나다한테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는데 관세 때릴 거야. 그 뭐 하는 거예요? 캐나다나 혹은 멕시코에 있는 그 기업들에게 뭐 한국 공장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미국에 와서 공장 져라. 그러니까 최근에 캐나다 총리가 사임 표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한다면 우리가 멀지 해줄게. 51번째 주가 되잖아. 인수합병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캐나다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작아요. 그게 땅만 큰 겁니다. 4천만 정도 됩니다. 저 그건 몰랐어요. 네, 4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3,500만에서 4천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미국의 한계 주가 되어 달라라는 표현이었고 그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결국 뭐를 그림 그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관세 안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이 외교 정책과 함께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는 미래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전히 끌어다가 미국 내 재배치하겠다는 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공장들 캐나다, 멕시코에 지어놓은 거 거기 작동하지 마. 그냥 미국에서 해. 이런 압력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현대제철도 거의 백기 들다시피 하면서 미국의 공장 짓기로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현대제철의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도 현대기아도 미국에 공장 짓는데 그러면 철강을 여기서 수출할 것인가? 철강 수출 못하게 관세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미국에서 만들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자재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밸류 체인을 다 고구마 줄기 가져오듯이 가져오는 거예요. 고구마 현대기아라는 고구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라는 고구마에 딸려 있는 나머지 고구마 줄기도 다 가져오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대기아 오고 현대제철 오면 그것만 올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옵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사 보면요. 미국 지사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게 다 딸려오는 거죠. 결국 나머지 관세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 절감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대응하지 말라 이런 요청이라는 또 금리 적극적으로 인하해 주겠다라든가 규제 완화해 주겠다든가 또 보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 내 반도체, 우주산업,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AI 나아가서는 전기차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런 7가지 산업을 그냥 밸류체인 자체를 미국 내에 배치하겠다라는 의도, 이 의도, 야심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야심을 이뤄내기 위한 외교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는 혹여나 관세를 끌어올렸을 때 미국 경제에 해로운 일이 된다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미국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 된다? 또 안 할 겁니다. 물가를 자극하면 금리 인하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관세는 으름장인 거예요. 협상가로서의 으름장. 나 관세 때릴 거야. 너 잘해. 그러니까 결국 한국 기업도 더군다나 정책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지금에
기업들이 알아서 뭔가 조공을 바쳐야지, 뭔가 이 빵을 바쳐야지. 예? 빵 오늘 5번째 나온 것 같아요. 빵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네. 1편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편에. 예.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들게 해드려야지. 기업 입장에선 그런 움직임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소용돌이를 몰아올 겁니다. 예. 소용돌이 이렇게 제가 챗GPT로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PD님, 우리 앞에 계시는 네. 그 그림 좀 여기 삽입해 주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견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트럼프발 대공황 오는가? 대공황 오는 게 아니라 혼돈은 오지만 미국 정말 나홀로 골디락스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나홀로 골디락스. 우선 뭐 반도체 단으로만 봐도 미국이 제조에 강하고 또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 생산에 강하고 네덜란드, 일본은 소부장단에서 강한 모습인데 그 밸류체인 결국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더욱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미국 경제는 작년 말에 있었던 상승 곡선처럼 올해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추가적으로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깡패 같은 네, 느낌인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참 시원시원한 대통령을 잘 뽑았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트럼프 2기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강달러. 우선 달러 인덱스는 109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고 있고 신흥국, 한국 경제는 이게 어떤 위기, 어떤 기회로 올까요? 정말 마지막 질문답게 가장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환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율 전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조합으로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선언하거나 하면 또 추가적인 강달러 현상이 야기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또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이렇게 고조되면 어떤 방면으로든 정치적 리스크가 더 점화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이 변화할 수 있겠지만 이런 변수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준의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하지 않는 한 이런 정도의 변수들은 이미 반영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기된 이 강달러 현상이 1,400 후반대에 도래된 것이고요. 1,500원 상방은 열려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면 1,400원 초반대 그리고 강하게는 1,350원대, 1,300 후반대 24년 연말 들어서 이 1,400원대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25년 1월에도 이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2월부터 한 상반기까지는 1,350원대를 향해서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 다만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강달러 뉴노멀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350원도 강달러인 거죠.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말씀드렸지 지금 1,400 후반대에서 1,500원대를 뚫고 1,500원대 뉴노멀에 있겠다라는 의견은 아니라 1,400원도 1,300원도 1,500원도 다 강달러 현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강달러 뉴노멀이지만 다소 약세화는 전개될 것이다라고 전 전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고 불안하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제가 앞부분 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들은 강달러가 지속될 때 기회로 포착되는 국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베이스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채산성이 올라가고 기회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강달러가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6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라고 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악재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환경 속에서 비싼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되는 국면으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든 부품이든 원자재든 대부분 수입해다가 제조하는 그런 또 수입해다가 서비스하는 그런 국가라고 정의를 한다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 부담으로 연결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힘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물가가 다시 야기될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은데 물가는 물가대로 높으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하자니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걱정되고, 물가 잡겠다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그냥 유지하자 한다면 경기가 더 추가적으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딜레마까지 놓이게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이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 한 말씀은 제 오피셜 클럽 홍보 말씀입니다. 제 채널 고정 댓글 상단에 게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이게 유튜브로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의 양, 또 지식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매주 어떤 한 주간의 경제를 좀 정리하는 강의와 또 매월 또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져가는 소위 기숙사, 경제 기숙사.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는 한 학기 동안 매주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주 때 전달했던 그 주제를 이번 주 때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5명일 때부터 구독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이 말씀을 10,000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계속 따갑게 들으셔야 되잖아요. 또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전혀 다른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반복했던 제 어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의 한계가 이런 거죠. 근데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이미 전달해드렸던 그런 지난주 전달했던 레슨과 또 두 번째 주 전달해드릴 레슨, 이게 커리큘럼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차곡차곡 어떤 지식을 함양해 나가는 그런 어떤 오피셜 클럽 경제 기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찾아와 주시면 매일 매주 매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홍보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앞에 계속 네. 바라봐주고 계시는데요. 네, 감시하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저도 오늘 기꺼이 아나운서님께서 초대 응해주시고 우리 경익남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명 MC이시고 정말 노련한 베테랑 경제방송 진행자이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감 말씀, 함께하신 소감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노련한 베테랑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어리고 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생방송으로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전문가님이랑 대담하면서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사실 근데 그 시간은 하루에 20분, 30분이 채 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대1로 과외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